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필리버스터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시사평론가 김민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안진걸 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오셨습니다. 예. 지금 어떤 기자회견하고 오셨나요? 간단하게 여는 말씀으로 예. 어쨌든 요 피켓을 들었는데요.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또 부결되고 두 번째 재의결이, 그리고 지난 주말에 김건희 씨의 김건희가 검찰을 불러들여서 자기 안방 경호실 분실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고 오히려 김건희가 검사들 치조한 거 아니냐, 누가 나를 자꾸 소환하려고 그래, 누가 나를 자꾸 수사하려고 그래, 이랬다는 이제 설이 있었는데요. 황제석 김건희를 특검 구속을 하고 어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촛불행동과 저희들 기자회견했고, 방금 전에는 또 국회에서 강득구원, 김준혁 의원, 부승찬 의원, 스픽스 패널 출신들이 탄핵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8명이 참여를 했고, 현재로는요. 그분들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두 번째 재의결 부결을 강력 규탄하고,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수사위압 특검법, 3특검도 좋고 4특검도 좋은데 반드시 관철시키는 호소를 정의자유 해병대 연대, 해병 선배님, 노해병이 한번 오셨고요. 그다음에 뭐 박승목 목사님, 종교인들도 오시고 방 기자회견 왔습니다, 여러분. 예, 보고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급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방송 나오셨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관련된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초유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간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연장했습니다. 원래 내기로 했던 각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이걸 문제 삼으니까 묵묵부답으로 있었던 이진숙 후보. 국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결국 오늘 하루 더 하자고 이제 했습니다. 자, 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당한 공방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장관급 청문회에서 하루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지난번에 이틀 할 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워낙 부실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손가락 운동을 잘하겠다느니 못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하는 그 태도를 보니 사실은 국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과방위원장과 이 과방위원들이 이건 도대체 안 된다. 이 사람 법카로 개인적으로 먹고 쓰는데 거의 6억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자료도 사실 본인이 꼭 내야 되는 자료들 저희 안 냈거든요. 체납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뭐 병역, 그러니까 가족 간의 병적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내용 얼마든지 객관적으로도 물론 조사가 가능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안 내면서 계속 동문서답하고 딴 얘기하니 저는 이 사람은 특히 뭐 끝까지 가서라도 청문회 하는 게 저는 더 맞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런 태도는 조금 정말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생활비로 다 쓴 거 아니냐, 뭐 이게 이제 초점이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뭐 광고나 협찬 영업을 위해서 돈을 다 썼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논쟁에 대해서 한쪽은 절대 아니고 공적으로만 썼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알고 보니까 거의 다 개인적 용도로 썼고, 그렇죠. 뭔가 로비를 위해서 자신의 뭐 자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선물 사고 돌린 거다. 이렇게 이제 공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거는 1만 원도 없다. 그리고 무슨 뭐 치킨 뭐 사 먹은 내역 이런 거 나오니까 나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썼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사 먹었느냐라고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가령 7,000원짜리 해장국을 뭐 혼자 사 먹고 4,000원짜리 이제 커피를 사 먹고 이런 거는 혼자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잘못인데 지금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법인카드라는 거는 그 대전 MBC라고 하는 그 기업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업무가 아니라
그 기업의 업무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맥락으로 쓴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령 본인이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무슨 로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과 한편인 당시에 이제 김재철 MBC 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연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뭔가 이제 로비를 하는데 함께 뭔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뭔가 코드를 맞추는데 이런 일들을 이런 돈을 쓴 거 아니냐 이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사실은 뭐 그런 적이 없다 외에는 근거를 갖춰서 내놓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 이제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마카세를 청담동 오마카세. 네, 오마카세 오마카세는 좋은 거니까 저도 뭐 누가 사준다면 먹을 용인이 있지만은 근데 아무튼 그 오마카세를 먹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영업을 위해서 뭐 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 정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마카세를 먹는데 누구랑 먹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제보를 받은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랑 먹었다는 겁니까? 박문진 여당 이사들이랑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역 MBC 사장이 무슨 영업을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업무의 관계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먹는 대상이 회사 외적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박문진 여당 이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박문진 여당 이사들을 상대로 어떤 대전 MBC의 어떤 업무적인 뭔가를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탁이라든지 뭔가의 회사 내적인 어떤 이 언론 노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들하고 뭔가 논의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게 이게 다 확인이 될 상황인데 아니라고만 하니까 열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주장하는 게 일식당에서 밥 먹었다, 골프장 갔다, 유흥지점 갔다, 다 그거 내 법카로 썼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걸 왜 썼니? 물어보니까 영업용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장이 영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번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는 말이 지역 MBC는 독자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도대체 당신이 개인적으로 무슨 영업을 했다는 거냐한테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대답을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코바코를 통해서 원래는 광고 수주도 해야 되고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면 코바코 관련해서 내가 어떤 로비를 했다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밥을 먹여줬다든가 이렇게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진숙 씨 말에 따르면 그러면 그런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말도 안 되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자인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와 버리니까 이제서 이진숙 씨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을 얼버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승자박이 돼버리는 거죠. 법카를 사용했는데 그 법카는 나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영업을 위해서 내가 살신성이 내서 시간을 내서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주고 시간을 내줘가지고 같이 놀아주느라고 내가 쓴 거다. 이게 핵심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불법이야. 어떻게 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랬더니 그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는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을 개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전 MBC라고 하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횡령이나 배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 심각한 문제고 실제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썼다고 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박문진 이사 만나가지고 무슨 영업을 해요? 김민하 평론가도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100%, 200%. 개인적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같은 편끼리 썼다. 같은 편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돈을 나는 썼다.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말할게. 이거 나 걸어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 대전 MBC 만족스럽지 않아. 난 더 높은 곳에 더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로비를 하려도 같은 편한테 써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관계 유지하고 나는 이걸 내가 돈 많이 내주고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당신이라고 우위를 다지고 싶어. 나를 좀 잘 봐줘. 이런 용으로 썼을 거라고 자, 생각해요. 여기서 좀 나눠봐야 하는데요. 박문진 이사하고 만나서 했던 것은 박문진이 어쨌든 MBC 관련된 단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업무적 협의가 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빵을 저렇게 많이 사고 자주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이제 빵 곰팡이 핍니다, 저거.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걸 개인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샀다. 이것은 이제 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말했듯이 나 예. 의원 시절에 특활비 받아가지고 생활비 갖다 생활비 갖다 줬다. 그래서 그 내용이랑 비슷한 맥락이 예.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도액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MBC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모든 업무 추진비는 없어요 그런 거. 규정이 다 있고 예. 정말 공적 업무와 관련돼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심지어는 정치를 계속 하려고 했었잖아요. 후보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러면 김민하 평론 말처럼 대전 MB 사장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 MBC 중앙사장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관료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정치도 하려고 그걸로 사방팔방에 로비. 정관계 고위 인사들한테 뭘 사주고 다녔다. 그럼 그건 명백한 횡령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김혜경 여사 뭐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는 자들인데 그거에 비하면요. 이진숙은 무기징역감이죠. 아니 진짜 왜냐면 정말 공적 업무로 쓰면요. 우리 그 법가라든지 업무 취임 써본 사람 다 압니다. 보통 회사 주변에서 낮에 예를 들면 뭐 직원들하고 소통 간담회를 한다든지 진짜 영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지역의 관내 또는 MBC의 대협력 이미지를 뭐 제공 그러면 대부분은 관내에서요 특정 시간에 쓰여집니다.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이건 업무 추진비 써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잠깐만요. 예.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변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법인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꼭 내 동네, 우리 동네 내 인근 사무실 근처에서 저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는 값을 내가 냈다고 해서 그게 꼭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장소가 내 네. 동네여서 저 사람이 이쪽에 와가지고 내가 밥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주말에 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게 또 전부 다 그냥 개인용으로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맥락과 상황을 좀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성과.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이 이 이진숙 씨가 하는 말은 맥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직권재산을 사용했으니까 이건 전부 다 개인 생활비였을 거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에도 저도 공무원들 만나보는 이제 법관 업무팀 갖고 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용하는 방식이- 동네에서 내가 사주고 싶은데 앉은 것이 가난하니까 요거 걸려. 그 얘기는 해요. 야 9시다 안 돼. 이 시간에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엄격하죠. 아주 이 기준이 엄격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회사에서도 관행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건 사적으로 지 생활비 또는 지 가족 또는 지 친구 또는 김현평 계속 말씀하신 계속 어떤 자기 편들한테 먹이고 그렇죠. 로비하고 이런 데 쓴 그래서 것이 명백히 보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릴 때 가령 해장국집에서 사 먹었다든지 커피를 사 먹었다든지 지금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내가 1만 원도 안 썼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노영희 변호사 주장하신 대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 가정을 해가지고 안진걸 소장님한테 제가 업무 관계로 뭘 대접할 거 있는데 안진걸 소장님 너무 착하신 분이어서 우리 집 앞까지 와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법카를 아껴 쓰고 싶어갖고 나는 내 거는 굳이 안 사 먹고 안진걸 소장님만 해장국 한 그릇 딱 사드리고 내가 접대를 하면서 뭐 세상 일을 논의했다 이렇게 주장할 거면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안진걸 소장을 만나가지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다가 해야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니까. 왜냐하면 근데 아니 가능한데 그 아니, 얘기를 근데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보통 누굴 만날 때 여기 핸드폰에 보면 일정표 다 적어놔요.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용도가 아니라 영업을 위해서 만나는 거면 공적인 일이잖아요. 비서가 다 그 비서관 분들이 몇 대부분 날 몇 월 몇 시에 누구랑 네, 어디서 메모를 해놓죠. 무엇 때문에 만난다는 거를 다 구글에다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첩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다 적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추가 사항이 있으면 옆에 여백에도 적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재판에 증거도 내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진숙 씨가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면 그때 당시에 업무를 같이 보았던 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사장이었으니까. 또 이걸 관리해줬던 기사도 있고 관리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밝혀내면 되죠. 3일째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너무 되죠 근데 이게. 그 말이 방- 너무 원색적이야. 아니 근데 치킨은 안 좋아하는데 안 먹을 수 있는데 지가 사가지고 지가가 뭐야? 아니 이제 우리 생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집회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네, 본인이나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가족을 주거나
지인들이 좀 그게 횡령이라니까요. 지가 먹어서 자기가 먹어서 횡령이 아니에요. 먹고 남은 것도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내내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알도록 상세히 설명을 하고 뭐 당사자는 부인하니까 결국 판단은 국민의 몫인데 자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김영란법 위반으로는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금액으로 보면 2015년 이후에 김영란법이 그렇죠. 식사비 시행되고 나서는 식사비에 대해서 식사비 이게 3만 지금 원 뭐 금액이나 이런 걸로 정산됐으니까. 보면 네. 그리고 또 한밤중에 뭐 주점 같은 데 가서 쓴 돈도 보니까 뭐 네. 사람은 일단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3만 원으로 다 맞추려면 한 10명씩 계속 다니면서 술을 마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법적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임회사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자기가 돈을 물어내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 모면과 또 상식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부합되는 행동일 텐데 완전히 이렇게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100% 부인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죠? 아니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기소당하고 지금 다 야권 인사들은 전부 다 지금 기소당하고 잘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KBS 이사나 뭐 EBS의 그 누구야? 유시춘 이사장 2,000원 더 많이 2,000원. 썼다고 지금 난리친 거 아니에요? 해임시키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쓴 거를 일부는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니네가 입증 못할 테니까 나는 끝까지 버틴다. 그리고 내가 버티면 대통령이 나를 봐줄 것이다. 용산과 나를 아직 떠받치는 국민의 힘이 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것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수사해봤자 시간이 엄청 걸릴 거고 기소까지 가는데도 몇 년 걸릴 거고 난 그 동안에 벌써 끝나고 나올 거다. 이런 생각하는 또 거죠. 기소도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럼요. 네. 지금 일면 정치검찰이나 일부 정치경찰이 일면 윤석열은 직권으로 쳐들어가요. 수사를 하고 압수해고 막하고 그랬어요. 고발 없어도 네. 범죄를 인지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압수해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막 날리고 자기 명성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이진숙은 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저기서 당연히 언론단체도 고발해야 그렇고 되겠죠. 또 시민단체에서도 고발 준비하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횡령, 김영란법 위반뿐만 아니라 횡령 같은 게 다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임했고 윤석열 정권이 그다음에 김혜경 의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된통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자들은 예를 들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쓴 특수활동비는 110억 안팎입니다. 최소. 근데 정확히 해명도 못해요. 막 연말에 그다음에 명절에 몇 억씩 썼거든요. 네. 연말하고 명절에 몇 억씩 썼다는 것은 그냥 용돈을 줘버린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이 아니라. 손이 큰가 봐. 그 사람들이 뭐좀 그렇죠. 손도 크죠. 막 몇백만 원 줘버리는 거죠. 네. 자기 부하들이나 정치검찰 조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100명한테 500만 원 주면 5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펑펑 썼는데도 수사 안 하잖아요. 이것도 다 고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팀이 고발했는데 아예 정치검찰 경찰이 장악해서 수사도 안 하고 시간 끌고 이진숙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고발해봐라. 나는 끝까지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 상당히 시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MBC 완전히 망가뜨리고 장악하고 그다음에 탄핵 안 되면 바로 또 사표 쓰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럼 윤석열은 이준석을 MB 사장으로 앉힐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을 국민들이 상세히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의 명분은 훨씬 더 좀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김이나 평론가 바로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구체적인 어떤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탄핵 논리를 구성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관급 공직자로서 장관급도 아니에요. 어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천하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공직자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하신 분은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없어요. 사실은 청문회에서 어떤 청문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부적절 인사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른 정권 같으면은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을 임명 못 시킵니다. 이런 게 지적이 된 사람들은. 그런데 뻔뻔하게 이제 임명을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인데 하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부적절한 직책을 가지고 왔다. 이제 요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는 요거는 이제 의문이어서 뭘 갖고 해야 되냐면은 뭔가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인 체제에서 뭔가 결정을 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탄핵이다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 탄핵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뭔가 직무를 한 거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것 같다. 아니, 자, 이상인 부위원장 그러면 어제 이제 사표를 냈고 대통령이 바로 이제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임명을 받았다. 네. 그 뒤에는 상임위원을 누군가 또 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이 이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바로 지명했고 바로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기 상태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끝까지 버티고 안 해주고 안 그래가지고 해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스스로 예. 물러나가지고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몫이나 대통령 몫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줄줄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형식적으로는 이진숙 씨가 재간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오케이 똥똥 찍어주면 2인 아니라 3인, 4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임명을 그냥 강행하면 이제 4인 체제까지 갈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현재로서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에 4인까지 가능한 것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자, 올라가자마자 박문진 뭐 이사 하겠죠. 교체 시도하는 네. 것을 확인하면 바로 탄핵 추진. 이렇게 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그냥 탄핵이 기정사실이다. 이번에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 네, 어떻게 네. 방송위원장 자격이 있느냐. 국민들은 어쨌든 정서적으로 좀 판단할 것이고 예. 법리적인 것은 따져서 가겠지만 임명이 되지 않는다. 아니 임명이 되더라도 금방 바로 돼요.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안진호 그래서 소장.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제가 이야기해봤는데 이 탄핵이 이제 남발된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하잖아요. 근데 뭐 일부 중도층 영향을 받을 건데 이런 전문가들이 이번에 윤석열 탄핵 청구 관련해서 재밌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정도만 탄핵에 찬성하는 거 나오거든요. 부정률은 35%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보다는 부정률이 높아요. 찬성이 좀 낮고 그래서 10% 정도 부족하거든요. 탄핵이 탄력부터는. 근데 놀라운 것은 역풍이 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이제 탄핵 청원이 143만 5천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오늘 탄핵 청문회도 하고 있고 지난주도 했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토론회도 공식적으로 열렸거든요. 제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역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니까 갑자기 뭐 중도층이 윤석열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 흔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니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역풍이 없는데 이진숙 같이 이렇게 너절하게 살아오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딜 가면 정동영이 이진숙에 대해서 정말 이진숙의 전체 MBC 사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변절의 행각을 설명까지 할 정도인데 그다음에 MBC 후배들 나와서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오전 기자께서 제명이 된 사람입니다. 뭐 노조에서 배책된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안 돼서 전혀 역풍이 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부터 함량 미달인데 임명 동의가 안 되는 걸 악용해서 윤석열이 강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탄핵 추진해도 통상의 교회는 아니 일도 안 했는데 왜 탄핵하냐라는 중도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거의 없다. 그러고 저희 이게 지금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김현 간사한테 제가 이제 확인했거든요. 김현 간사랑 방통위 그 최민희 위원장한테 그랬더니 이상인 부위원장도 원래 탄핵을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25일 날. 그랬더니 26일 날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통위는 사실 0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탄핵소추안이 이상인에 대해서 25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발의가 되니까 이상인 나 탄핵되기 뻔하니까 나 이제 그만둘게. 너가 다른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이건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죠. 불러들여가지고 이진숙하고 뭐 같이 하게끔 해줘. 이제 힘을 실어줘. 뭐 이런 정도겠죠. 근데 이진숙이 만약에 이번에 청문회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탄을 받는데도 또 대통령이 이제 임명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겠죠. 대통령도. 그러면 곧바로 또 여기도 지금 미리 준비해놨대요. 김현이나 그 가방위원장이나 이런 가방위원들도 전부 다 이 사람들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가방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준석 의원을 잘하냐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도 아주 협조적이다. 이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도 아주 협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과방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 같은 사람, 이진숙 같은 사람 들어오면은 탄핵하려고 다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이상인 같은 사람은 이미 그 전에 하는 여러 가지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탄핵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가 명백하게 임명 이후에 뭔가 불법적 사유가 발견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은 불법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탄핵을 의결하는 순간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판을 봐야 일단 하는데 일단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냥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특히나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데는 야, 이 사람 부적격이야라고 하면은 탄핵이라는 방식을 쓰는 것도 야당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야? 역풍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위법, 탈법 이런 것에 대해서만 탄핵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씨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말하고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아까 말한 횡령 배임의 의심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통위원장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에 놓습니까? 특히 본인이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좌빨이니 우빨이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얘는 여기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담당 PD가 빨리 다른 소재 넘어가라는데 워낙 이게 중요해서 그냥 안진걸 소장한테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TV조선 갔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던 박정훈 의원이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방통위를 어떻게 너희들이 장악했고 심지어 TV조선에 대한 허가권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점수까지 조작해서 수사받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MBC가 정말로 공정한 방송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이렇게 격앙되면서 반론을 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TV조선 그래서 저기 종편 취소됐나요? 안 됐잖아요 결국. 사실은 언론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TV조선이나 MBN 둘 중에 하나나 또는 둘은 재허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너무 무리한 조치거나 아니면 보수 언론을 탄압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재허가 취소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요. 근데 그걸 방송 장악에 TV조선이 무슨 방송 장악이 됐어요. 뭐 앵커가 교체되게 됐어요. 간부가 교체되게 됐어요. 하나도 언론 장악 못했죠. 다만 이제 공영방송에서는 민주당 정부 때도 사실은 지금 추진하는 것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지적은 누가 하더라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MBC 노조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서 누구든지 앞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여당이 다수를 박문진의 다수를 야당이 소수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원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때 했어야 되는 모든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방송에 손을 떼는 것으로 이번에 법 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의 논리는 그냥 발목 잡기의 논리에 불과하죠. 그리고 TV조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있어요? 확인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한사 우리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잖아요. 네,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그 구속되신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근데 그분 굉장히 학계에서 괜찮은 그분이 양심적으로 괜찮은 분야 평가받아요. 근데 결국 재판 진행 중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이제 뭐 격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협의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협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방송법과 관련된 또는 이제 MBC와 관련된 문제는 정리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방송의 모습이 무엇인지 야당이 제대로 민심을 받들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탄핵청원 청문회가 오늘 이제 시작됐는데 오전에 좀 보셨죠, 김남 평론가? 별 진척된 내용 없이 공반만 한 2시간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질의응답보다는 왜 이것을 하느냐, 불법이다 아니다 막 이거 가지고 오늘은 완전히 싸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애시당초 김건희, 최원순 정인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막자 이렇게 마음먹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 썰렁하고요. 뒤에 사진 보십시오. 막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있는 의자들이. 네. 안 왔습니다. 증인들이. 와야 될 분들이. 뭐 그리고 왜 안 오는지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당 의원들은 와가지고 뭐 늘 하는 주장입니다만 이 청문회는 불법적인 청문회이다.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 탄핵은 별도로 정해진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청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여기 심의해가고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게 탄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본회의에 바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올릴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 불법 청문회라고 한 거고 이게 지난번에 할 때는 그래도 어떤 무슨 법리를 가지고 최소한 얘기하게 했는데 오늘은 약간 개그에 가까워진 그런 공방으로 갔어요. 송석준 의원 일어나가지고 나 나갔다 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나갔어요. 진짜 나갔죠. 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근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합법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네, 불법이어서 나갔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말싸움 비슷하게만 흘러간 게 정청래 위원장은 불법인데 여러분은 왜 왔냐? 불법이면 오지 마라.
불법인데 왔으면 당신들은 공범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는 이제 그 뭐랍니까 말꼬리를 계속 잡으면서 거의 이제 들어 누우면서 이 청문회 자체를 희화화하고 이 청문회라는 게 얼마나 이제 의미 없는 것임을 증명해주겠다. 오늘의 오전의 상황은 국민의힘의 모드는 그런 모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19일 청문회 하면서 좀 재미를 봤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목 잡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진행이 안 되도록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구나. 저는 그걸 이번에 답습했다라고 지금 봅니다. 물론 그때는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웠으나 그 물리력 행사만 빼고 나머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절차 위반이나 뭐 위헌이니 위법이니 그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물고 늘어지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오늘 청문회 청원에 대해서 5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 노선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최재형 말고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예컨대 실제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물어봐서 제 확인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원석인데 이원석 안 나왔죠. 또 그다음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죠. 이 사람 또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도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나와버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사회서 내고 자기 아프다 뭐 못 나간다 이러면서 안 나왔고 더 하나 김건희 씨 사회서도 안 내고 자기는 아예 못 받았으니까 안 나온다 뭐 이런 태도 좀 취하고 있고 최은수 씨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정진석 실장이라든가 누구도 전부 다 우리는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니네가 잘못된 송달이야 이러면서 안 나갔잖아요. 실제 나와가지고 이 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다는 그 한밤중 새벽에 무수히 많은 그 카톡 그리고 왜 유시민이가 배신을 했네, 노무현이가 누구를 했네, 곽상원이는 잘못했네, 안 했네, 우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봐줬네, 안 봐줬네, 이런 얘기를 부인이 하는 거,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물어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최재형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이 말을 하려고 하니 또 역시 절차 내지는 위헌, 위법 이걸 들고서는 계속 말장난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전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었고 이제 오후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시에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항의 방문 간 것 같아요. 왜 모조리 사유소조차 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개무시하고 탄압할 수 있느냐. 저번에도 이제 항의 방문 갔을 때는 아예 출석 요구서를 버려버렸잖아요. 땅바닥에. 이제 그런 그간 무더운 자들이니까 항의 방문 가서 오후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근데 뭐 방해해도 최재형 목사님이 출석했고 그다음에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고 사퇴했던 최정묵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 그분도 출석했거든요. 그분들의 진술이라도 몇 개 의미 있는 진술들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좀 작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한다. 지금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일부 보도에서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알린 바는 있지만 아예 국회에 그냥 이거 가져와서 모조리 다 까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 시민보 기자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하고 정리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김건희 여사 연루된 사건이지 이렇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는 속은 거라던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고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사실은 짚어보기가 어려웠고 짚어보지 않았고 또 짚어보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기회에 사실 이번을 한 번에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확인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추가로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들을 덧붙여보면 보이는 여러 가지 밝혀지는 지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지도에 이런 전체 지도에 요 정도만 우리가 밝혀서 남은 지도의 부분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 이건 잘 몰랐는데 가령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이 전 대표의 경우에 이 사람의 존재가 나오고 이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가 나오고 이 사람이 막 삼부토건 뭐 이런 사람 이런데도 마술을 뻗었다 이런 게 나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주변 지도들이 훨씬 더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어떤 것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어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BW를 활용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활용한 그러한 방식의 주가 조작도 일부 의심이 된다.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은 지금까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에 한정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 수사라든가 그동안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안은 쭉 이어진 과정을 보면 거의 2017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묶어놓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여기 이제 최은순 씨도 등장을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장기간 얼마나 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이런 사람들하고 얼마나 장기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이런 장난을 쳐왔는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말에 동의하고 이제 참 그 민주당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 대상자들이 안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청문회에서 밝히고 싶었던 그 내용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설문인 거죠. 설명. 그러면 그런 설명을 아주 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궁금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에도 최혜병 입법 청문회를 한번 하면서 밝혀진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도 김건희 이번에 청문회 오늘 안 나왔지만 24일 한다는 거는 이 김건희 그러니까 그 24일에 상정된 게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그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또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 하듯이 이번 청문회에서는 안 나온다는 사람 빼고 나와서 제대로 설명해 줄 만한 다른 참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하고 참고인의 증언은 진술이 다르거든요, 무게가. 그러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을 알고는 있으나 그 당사자는 아니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거로서의 능력도 훨씬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입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특검 같은 걸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증거대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나온다는 사람을 붙들고서 서로 파행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장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설명대로를 증거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안영건 소장님이 사진을 찍어. 아니요. 요게 조금 클로즈업이 될까요? 여기 빨간 옷이 있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 도이치모터스 사장입니다. 네. 요 앞에가 사진을 들고 좀 고정해 계시죠. 윤기중 맨 앞에 그 모자 쓰신 분이 고인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었던 윤기중 교수거든요. 그 바로 뒷줄에 여기가 VIP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자리고요. VIP 아버지 바로 뒷줄에 대각선 뒷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 누구 아들이라고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장 시절에 이제 취임식 때 온 거죠. 그러니까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당시에 이제 한겨레는 신화저널의 특종을 터뜨린 걸 제가 이제 확대해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우리 김민하 변호사 말한 것처럼 자 그래 국민의힘 반대한다 하더라도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주가 조작범 회사 그러니까 권오수의 아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딱 증거가 찍혔잖아요. 심지어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보다 더 가까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김건희, 윤석열 일가와 권오수 일가가 특수관계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3억을 벌게 해주고 본인들이 처벌받고 김건희가 공범이거나 주범이나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초대를 한 겁니다. 너희들 너무 고마워. 이 정치검찰이나 경찰한테 수하지 마. 우리 특수관계냐. 가족이나 다름없어. 아버님 바로 뒤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청문회 때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아직 국민께서 너무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나쁜 짓이 많았잖아요. 뭐 2차 혁명주도 이런 구호도 나온 5개나 되잖아요. 그것도 이슈가.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 다 알리면서 청문회 때 시각주가로 화면 크게 띄워놓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 또 다른 한 축은 지금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계속 외압을 넣어서 국정농단에 개입했다. 이제 이종호 등장 이후에 이게 지금도 그런 주가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깊이 못 들어갔잖아요. 삼부토건 문제는 이제 의혹만 그렇죠. 나와 있는 거고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보면 이게 진짜 더 큰 국정농단이고 이것 때문에 옷벗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 특히 김종대 전 의원은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 건이 좀 더 확장되려면 어떤 증거나 또는 어떤 사실이 좀 더 밝혀져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너무 잘 몰랐는데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면 갑자기 막 로고가 바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표지판에 뭐 형식이 바뀌고 뭐가 막 괜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순진하게 이제 새롭게 다시 옛날 거는 좀 후지니까 이것은 새롭게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좋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거 하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새로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새로 맡아서 하는 업체는 엄청난 이문을 가지게 돼서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수주하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했더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최순실 씨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것도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냐면 외부에 수출하거나 건설 경기 붐을 일으키는 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할 때 지금 대통령이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지어준다라든가 이런 거 하겠다는 게 지금 요점이었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친한 기업으로 보여지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아주 대기업 말고 좀 뭔가 본인들이 그동안에 아주 그냥 마음대로 내 회사인 것처럼 부려먹고 혹은 사용했던 그 회사들과 관계된 사건이 뭐가 있을까? 혹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뭔가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건설 경기 부양하는 거라든가 외국에 뭐 만들어준다든가 팔아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거 하기에 딱 좋은 게 바로 삼부토건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설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 원전 수출도 저는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그래서 한 게 바로 제일 처음에 그들이 시도했던 게 바로 저는 청와대 이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요. 네, 게다가 그 처가집 식구들이 가장 잘했던 게 바로 땅 문제,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문제, 건설하면서 이득 남겨놓는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잘하던 사람들은 이 정권이 들어와도 나 잘하는 걸 계속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뀐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저는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전부 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근데 그 수사를 하려면 누군가가 뭐 조사든 수사든 공권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경찰, 검찰 아예 그냥 잡고 있다. 김은하 평론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의혹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냥 정권 끝날 때까지 못 밝히죠. 아니 그 김민하 평론가 여쭤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제 저는 이제 세상 많은 것들을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제 보는 스타일이어서 사실은 내심 이게 밝혀지기 쉽지 않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정권 끝 말기에 가면 밝혀집니다 반드시. 누가 밝히든 밝혀지는데 당장은 밝히기 어렵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평론가로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더 열심히 정치인들도 그렇고 더 열심히 팩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단계예요. 아직은. 지금 상당히 팩트를 찾아낸 걸 충분히 찾아낸 분야가 있고 지금 추가로 찾아내가지고 이걸 보도도 하고 이걸 확실한 사실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쌓아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더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산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요거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면 되거든요. 팩트를 확실히 조금만 더 찾으면 돼요. 용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최근까지 계속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게 주가 조작이든 또는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뭐 봐주기가 진행되고 있던 인사 청탁이 진행되고 있던 이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VIP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VIP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혼자 전화 다 받고 혼자서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산 내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동안 의심됐던 소위 말하는 용산 내에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손발이 돼가지고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면 정권 출범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이 뭐 감출 수 있는 수단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권 출범한 지 그래도 지금 상당 시일이 됐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했습니다. 그쵸? 음주운전해서 걸렸는데 한남동에서 걸렸어요. 밤 10시에 음주운전해서 한남동에서 걸렸는데 이 사람이 40일이 넘게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를 이게 막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징계를 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징계 결과 그러면 이 사람을 면직시킬 거냐.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해요. 면직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요.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지금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그게 막아집니까? 이런 데서 단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있어요. 이명박 때 우리가 뭐가 문제였냐 생각해보면 자원외교, 그다음에 4대강 사업 이거 가지고 이문을 엄청 남겼다가 그 다음 정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명박 때는 4년, 5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다음 정권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가 나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훨씬 더 저질스럽게, 훨씬 더 1차원적으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는 봐요. 모아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저는 3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내년만 지나고 나면 만약 무수히 많이 그냥 스스로 물처럼 뻗어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뭐 올해 안에도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5월이 지금 침했잖아요. 6, 7, 8, 9, 10. 10월, 11월이면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그 전후에서 저는 더 많이 터졌다고 봅니다. 오늘 조국 대표도 그 탄핵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탄핵을 결의하는 정당이 처음에 3인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진보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4개로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요. 탄핵 추진 의원 모임도 8명 늘어났고 이분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보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도 그러냐면 저도 어제 제보 하나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건데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부역했던 자들이 여기저기서 사업을 엄청 수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력 있잖아요. 조사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이라는 걸 등에 업고 막 여기저기서 헤쳐먹은 자들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주가 조작 이번에 나온 것처럼. 그다음에 이종호 정도가 이렇게 깊숙이 임성근 노비에 개입하고 삼부토건에도 개입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종호의 몸통이었던 권오수 일가 심지어 대통령 침시까지 VIP 자리에 앉았던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 사람들도 어디선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한테 23억을 벌어주게 해주고 자기가 공범이나 주범이라는 걸 말 안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이 구속되거나 처벌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막 경찰 뭐 경무관 뭐 별다라든가 여러 돌아다니는. 그래서 전 다 밝혀질 것 앞으로. 근데 다만 특검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범야권은 개혁신당 이번에 4표가 달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서도 4명만 더 잘 설득하면 그게 최상병 특검법이 될지 김건희 특검법이 될지 윤석열 수사특검법이 될지 또는 윤석열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탄핵사 중에 요즘 우리가 빠져있는 게 이채양명주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당무 개입하고 정당 경선 방해는 헌법재판관들 보기에도 이건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약한 고리로 치고 들어야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왜냐면 한동훈도 이렇게 하겠거든요. 아니 지난 경선에도 부당하게 개입하던 이번에도 부당하게 개입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용산이. 안철수는 고발까지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핵심인 거 맞아요. 윤석열 수사협의. 근데 그 외에 자 삼부토건, 그다음에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관저공사에서 어떤 사적 수주 의혹 이런 게 엄청 많잖아. 이런 걸 야당 의원들이 10명씩 테이프를 꾸려서요. 날마다 막 현장 다니고 제보받고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야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적인 게 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하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에 관해서 집권 세력이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뭔가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봤듯이 균열이 가고 있잖아요. 집권 세력 내부에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팩트들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농단의 의혹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막 이렇게 주물렀던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단서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들이 쟁점화하고 또 언론들이 열심히 쓰고 이러면은, 언론들이 열심히 쓰면은 또 잔뜩 써버리면은 어느 수사기관은 뭐 일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걸 동력으로 또 특검 사안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사실은 탄핵이 어려웠죠.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이 취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하고 국민 여론이 생기고, 국민 여론이 생기니까 특검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도 지금- 약간만 덧붙이면 정말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 또 용산 집무실에서 그만두신 분들 있잖아요. 쫓겨나거나 아니면 강제로 뭐 밀려났거나,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한번 술 먹고 전화해서 정말 억울하게 쫓겨났다. 용산 집무실에 비서관급인데. 저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연락해보고 그 사람한테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증언한 사람 나올 겁니다. 자, 최근에 김건희 씨가 평창동 일대를 밤에 다닌다는 뭐 이런 제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요. 경찰이 반드시 경호실 직원들이 대동하지만 경찰이 그런 분에 대해 콘보이를 하거나 신호를 줘주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야간 경찰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일지를 무조건 남기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영부인 경호와 관련해서 뭐 몇 명이 어디에 가갖고 교통신호를 정리했다거나 아니면 근접 경호를 했다거나 경호원들을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도 김건희 씨가 밤에 20군데 이상을 다닌 게 확인이 됐어요. 정보공개 청구로.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야권이나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이 윤석열 김건희 안에서. 그다음에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용산 집무실 관련 공무원들의 제보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쫓겨났거나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 발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재형 목사가 만났던 그 순간에 경호실, 그 멀쩡한 경호실들이 코바나 컨텐츠랑 밀실 가서 출장 경호를 했잖아요. 부실 경호를. 그 경호원들은 아마 분명히 문제식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집무실에서 만나면 되는데 집무실 자기 2층 5층 같이 쓴다고 했는데 대통령하고 부속실 거부하고. 근데 왜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검색 때까지 가갖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듀얼백을 막 받아요. 그때 아마 경호원들은 다 메모해놨을 거예요. 이상하다. 응? 영부인이 밖에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선물을 따박따박 받는데, 우리가 이제 검색한다고 갖고 올라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경호원들이. 그럼 경호원들이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명품백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메모를 해놓은 경호실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가 서슬퍼르니까 폭로를 못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곳곳에 나오니까 진짜 우리 야당과 시민단체들과 우리 뜻있는 언론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아직 뭔가 결론이 안 나니까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다. 야, 이게 뭐 언제 결론이 나는 거야? 정말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임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근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그 최혜병 특검법에서 내표 자기네 반대표 나온 네. 거라고, 내표라고 본인이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안철수표라고 했고 나머지는 실수표라고 했어요. 실수표. 실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자로 부자를 써야 되는데 그 부자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안 입을 자 쓰는데 예, 밑에 예. 뭐 밑에 입고 입구자를 넣어야 쓰느냐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옆에 이렇게 칸을 좀 잘못했다. 그러면서 실수한 사람 3명이 누군지 다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너무 기가 막히네요. 네. 그 그러면서 실수가 그런 실수입니까? 그런 실수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당신 실수하는 거야. 여기에 실수 같은데.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서 3명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냈다는 거고, 실제 그렇게 쓴 사람들은 나 실수했어라고 변명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정말 그걸 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무효표 한 명도 사실은 누군지 이제 확인이 좀 돼야 돼.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번만 더 이 최혜병 특검법을 더 발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설득을 하면 지난번에 179표였다가 이번에 194표 됐잖아요. 게다가 무효표도 하나 얹었잖아요. 지난번에 기권했는데 이제 무효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전 이번에 오히려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노영희 변호사 말씀 들으면 결국 특검이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되면 그게 우리가 되게 원하는 시발점이에요. 진실이 네. 밝혀질 수 있다. 장기전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자, 청문회 시점에 특집 토론을 마련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안진걸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 해줬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미사송님, 3355님 이렇게 댓글 주셔서 저희들 잘 읽었습니다. 들국화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